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IT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IT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적으로는 IT에 어떤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그 이슈에 맞는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들일지, 또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 시장의 흐름을 리드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중국 시장의 성장, 그것도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는 나왔고요. 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샤오미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업체들의 최근의 흐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스마트 기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쪽으로 보는 것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고요. 이쪽 라인은 중국 시장 점유율입니다. 살펴보시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업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강자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LG전자, 소니, HTC,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도 낮고요.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자리, 세계 시장에서는 낮지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것은 모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화웨이, 레노버, 쿨패드, JT,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지금 이 중간 라인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화웨이나 JT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이제는 세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중국 업체들, 물론 중화권 사람들과 중국권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기술력이라든지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판매량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유명한 업체들을 제치고 중국 업체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오포라든지 지오니, 하이센스와 같은 기타 로컬 업체들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이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애플과 삼성전자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중국으로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점유율이 계속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레노버나 화웨이, 위룽, 애플 같은 업체들도 그렇게 큰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약진하고 있는 것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의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2011년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 탄력, 점유율의 상승 탄력만 보면 샤오미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드러나는 특징은 중국이 만들어내는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저가품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중저가의 생산량이 가장 많지만 비중을 보시면 전 세계 시장에서 고급형, 즉 하이엔드 스마트폰도 중국이 꽤나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화웨이라든지 JT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의 사양은요, 삼성이나 LG전자의 그 탑 클래스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컬 시장을 노렸던 저가 제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 탑 클래스의 제품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중국의 애플로 불리고 있는 샤오미의 약진, 그리고 샤오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의 특성은 유통 라인부터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 1에서 지금 미 1S, 그 다음에 미 3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각의 제품들을 보시면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찍어내고 그 제품을 유통업체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약 판매가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죠. 미 1S 같은 경우에는 30만 대를 예약 판매했었는데 4분 만에 매진되는 효과를 보이면서 중국 내에서 이 샤오미의 열풍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우이라고 하는 런처, 이 런처에 대한 시장 반응도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유통망이 스스로 유통망을 가져가고 있고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재고 관리를 사전 주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소화해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생산해낼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이 샤오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계정을 통해서 그 새 모델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면서 물량을 조절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밀어내기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샤오미가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유통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유통 구조는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샤오미의 점유율이 애플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1분기, 이번 2014년 1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샤오미가 지금 삼성과 레노버의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이죠. 그러니까 애플과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놓고 봤을 때, 전체 핸드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르지만 스마트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분기에 샤오미가 3등을 차지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각각의 제품들, 이번에 나온 미3, 갤럭시 노트 3, 물론 전 제품이지만 아이폰 4S 등 비슷한 시기에 나온 각각 회사의 제품들의 추이를, 그 스펙을 비교해 보면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아이폰이 가장 작고 갤럭시 노트 3 가장 크고요.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CPU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와서도 비슷하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iOS고요. 그런데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기가 기준으로 해서 미3가 36만원, 갤럭시 노트 3 102만원, 아이폰 5S는 9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3분의 1 가격, 갤럭시 노트와 비교해 봤을 때도 3분의 1 가격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 3분의 1 가격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중국 제품 싼 가격에 사서 빨리 쓰고 버리는 제품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샤오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미우이 런처를 써본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우이 롬을 이용한 안드로이드에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롬이 잘 만들어졌다, 런처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제품도 일부 화재 같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평가 품질도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플의 짝퉁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미우이 런처의 전반적인 구조가 iOS를 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절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미3라고 하는 일종의 하이엔드 모델입니다만, 이 샤오미가 만들고 있는 하이엔드 밑에 모델, 즉 보급형 모델의 가격은 17만원 정도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쪽의 갤럭시 시리즈의 보급형 모델 가격이 50만원대를 넘는다. 아이폰 5C는 실제로 별 가격 차이가 없죠. 5S와 5C의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이 가격 차이, 글로벌 시장 내에 진출했을 때 이 가격 차이를 사람들이 쉽게 버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샤오미는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이익을 벌였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엔 지금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얹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고유의 런처를 일부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삼성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런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이라고 하는 런처를 가지고 샤오미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샤오미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디바이스를 미우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익을 많이 내고 여기서도 이익을 많이 내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 반면 실제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이익을 조금 내고 이쪽에서는 이익을 거의 포기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가격이 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것이고요. 실제로 매장에 가서 샤오미를 살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망을 거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품질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관점과 함께 이 미우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 유통과 디바이스 유통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이 미우이의 다른 점이고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도 아직 해내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아직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iOS로 모든 걸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미우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디바이스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패드, 이 미 패드도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요. 이 미 패드의 품질이 굉장히 생각보다 좋다고 합니다.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생겨서 또 짝퉁이다라는 논란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가격이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사양은 굉장히 높고요. 자, 미 TV라고 하는 이 TV의 수준도 삼성 TV의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스마트 TV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셋톱박스라든지 라우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기들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실제로 또 이런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류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샤오미뿐만 아니라 JT, 레노버와 같은 대부분의 글로벌화될 수 있는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 업체들 중에서 샤오미는 애플형 모델을 쫓아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JT, 화웨이 뭐 이런 업체들은 삼성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디바이스 쪽에 주력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국내 업체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IT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휴대폰 수출과 휴대폰 부품 수출 쪽에서 보면 지금 휴대폰 수출보다는 휴대폰 부품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대베트남 수출 같은 경우에 좀 살펴봤을 때 베트남 쪽에 부품 수출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관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 쪽의 수출이 탄력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중에서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업체들, 중국 부품업체들의 부각,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의 부각을 통해서 스마트폰 완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부품 시장 쪽에서의 경쟁력도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딱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샤오미가 되었든 JT, 레노버 그 어떤 업체가 되었든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부품들입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다른 제품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QHD 기술과 같은 이런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선도적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제품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스템 LSI 쪽에서는 퀄컴 칩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퀄컴이 국내 업체는 아닙니다만 이런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가 라인과 고가 라인이 좀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저가 라인은 로컬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쓰겠죠. 대표적으로 AP 같은 경우에도 대만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고가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퀄컴이나 삼성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은 뭐 대만의 윈본드나 이런 데 생산해낸 제품들을 쓸 수 있어도 고가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의 메모리라든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커가는 이 스마트 기기 시장을 본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삼성전자 앞으로 특화된 서비스나 특화된 제품이 없다면 점점 제품 단가도 낮아지고 부품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내에서 각각의 사업부를 모두 떼어내 봤을 때 이제부터 매력적인 쪽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부품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IT 부품은 이제부터 스마트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 이런 쪽으로 좀 더 영역을 넓혀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역시 IT 한 종목 그리고 IT가 아닌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당연히 핫 종목이 IT 관련 종목이고요. 핫하지 않은 조금은 안 좋은 종목이 넌 IT 종목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 쪽에서도 최근에 부품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장비 쪽에서는 신규 장비의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적에 있는데요. 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레이저 장비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매출이 증가되니까 고정비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 드러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마킹. 그러니까 레이저로 일종의 마킹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싱, PCB 쪽에도 쓰이고 있고 OLED와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OLED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다이싱과 같은 기술들의 전반적으로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CB 쪽의 매출도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IT 산업 분야에 이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물론 전망이라서 이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의 관점은 앞으로 레이저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오테크닉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LD 패키징,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레이저 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기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필요하죠. 레이저 건이 필요하고 이 총 자체가 필요하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부품인 LD의 패키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레이저 광선을 쏠 수 있는 옵틱스, 광학 기술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각각의 자회사들을 이오테크닉스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밸류체인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수평 계열화가 아닌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이오테크닉스가 자회사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회사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살펴본 것은 영업이익 쪽이었죠. 영업이익 개선과 함께 비영업이익의 개선, 즉 지분법 이익의 개선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매출 구성을 봤을 때 반도체에도 쓰이고 PCB에도 쓰이고 디스플레이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쓰이느냐? 기존에는 깎아내고 마킹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른 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미세화 공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기기가 경박 단소, 가볍고 얇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세화 공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깎아내고 절삭하고 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기계 장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작게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계적으로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저 기술이다. 그래서 반도체 마킹이라든지
FP12 마킹,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접합이나 아니면 절삭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해내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휴대폰 내에서도 디스플레이도 쓰이고 안테나, 케이스, 배터리,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정전기와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품, FP12와 PCB, 터치 패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 다양한 기기에 모두 레이저 기술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의 레이저 마킹이나 레이저 절삭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오테크닉스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당연히 주가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좀 신고가가 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시면 지난 2010년도에 보여줬던 밸류에이션의 상단 부분에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아까의 실적 향상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설비 투자거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반도체 설비 투자가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늘어나는 속도가 제한적이죠. 늘어나는 속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오테크닉스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미세화 공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기존의 장비보다 레이저 장비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절삭면을 봤을 때 기존의 다이싱 장비를 이용한 것보다 레이저 다이싱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깨끗하고 더 확실한 그런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향후 이 레이저 장비들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폭이 제한적이지만 이 늘어나는 폭의 상당 부분을 레이저 장비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 전략상의 접근은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국내 후공정 종목 그리고 글로벌 레이저 장비 업체 그 딱 사이 중간에 놓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국내 후공정 장비와 비교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내 후공정 장비와 비교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국내 후공정 장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업체 레이저 장비들은 대부분 이오테크닉스보다 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2배 더 성장할 거냐?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내 증시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국내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레이저 업체만큼 주가가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사이로 본다면 실제로 지금 국내 후공정 업체가 10배, 그 다음에 해외 레이저 업체가 한 20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 PER 한 15배 정도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투자 전략상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non-IT 종목 중에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저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한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의 준말입니까? 한국화약의 준말이죠. 그래서 한화라고 하는 기업의 모체는 한국화약입니다. 그래서 군수업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화약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죠. 자, 왜냐하면 이 하나의 실제적인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화생명, 과거 대한생명이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국화약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존 사업, 본사 사업부가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건설이 8%, 리조트,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이 또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뭐 금융그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생명이 주력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순자산 가치로 살펴봤을 때 상장회사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률을 고려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는 순수한 지주회사는 아니고요. 사업지주회사죠.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자 회사들을 가져가고 있는 일종의 사업지주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실제로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49,000원, 거의 5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 관련된 자회사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모두
모아서 주식수로 나눠보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주가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2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평균적으로요. 이런 지주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20% 정도를 할인을 합니다. 왜 할인을 하느냐? 업계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주가에다 반영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의 일부분 좀 밸류업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하나라고 하는 회사의 실제 지분 가치는 한 4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할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가지고 있는 상장사 지분은 하나케미칼과 하나생명보험인데 이 가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호텔 리조트, 건설, 하나테크엠 등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비상장사 중에서 가장 지분이 높은 하나건설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건설이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이 유상증자에 하나가 끼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하나가 끼어들게 되면 순자산 가치를 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살펴봤더니 과거에 대비해서는 완전히 금융회사 중심으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련 자회사들의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건설과 같은 약간의 부실자산으로 인한 할인 요소를 많이 받고 있더라. 좀 이렇게 하나그룹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하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자회사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매출 규모는 자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하나생명의 위험손해율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손해율이라고 하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 변화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이익이라든지 증권 투자 이익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익 면에서 아까 살펴봤던 대로 이익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매출은 커지고 있는데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바로 하나생명의 투자 이익 부분이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하나건설에 지금 갖고 있는 PF 잔액인데요.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수치를 조금 왜곡되게 기입해서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자, 2010년에 2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제로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절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그 금액의 PF 잔액을 여전히 하나건설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 쪽이 조금 좋아지는 요소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라크 쪽에서 아주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국면이고 국내에 갖고 있는 PF 잔액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하나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급속도로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라크 쪽의 정상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담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익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 본다면 순자산 가치는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할인율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건설과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담 요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골칫거리인 건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을 낳았던 하나생명의 탄력 둔화, 이 두 가지가 현재 지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할인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할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 지금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할인율을 보시면 과거 대비 50% 이상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순자산 가치가 5만 원, 그런데 지금
반토막인 25,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상적인 이 지주회사들의 할인율은 20% 정도에 불과한데 이건 무려 50%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도한 할인율이 과거 저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악화는 결국은 하나건설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건설이 그래도 바닥을 치고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 종목의 할인율은 과도하다라는 거죠.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이익이 개선되는 추이고요. 또 리조트를 비롯한 다른 산업들이 그렇게 큰 폭의 악셀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빠지기보단 약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현재 가격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요소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죠. 이게 뭐 얼마 정도의 증자를 한다더라, 증자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하나가 책임진다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관점을 가더라도 조정식 매수 관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생명과 하나건설 모두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가치 투자자라면 주가 싸다, 본질 가치보다 싸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정도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 단기 관점이라면 말 그대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역시 IT 관련 내용입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차원영 연구원이고요. 내용은 애플이 프라임센스를 인수한 이유입니다. 자, 이 프라임센스를 인수한 것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어떠한 제품의 컨셉이 발표되느냐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 물론 리포트 자체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이 리포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연 프라임센스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센스라고 하는 회사는 AR, 즉 증강현실이나 동작인식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일종의 센싱, 반도체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이제 프라임센스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칩 하나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동작인식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구글이 탱고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탱고 프로젝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동작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탱고 프로젝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프라임센스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데 엑스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키넥트라고 하는 동작인식 기술을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기술, 이 동작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도 바로 프라임센스입니다. 그래서 엑스박스용 키넥트, 아까 살펴봤던 구글의 탱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IT 그룹들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이 프라임센스라고 하는 회사를 애플이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향후 애플은 프라임센스와 함께 이런 동작인식 기술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이 리포트의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에서 뭘 담고 있느냐? 먼저 준비된 그림 몇 개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제가 조금 더 좀 재편을 했는데요. 먼저 이 기술이 뭐냐면 프라임 센서의 특허입니다. 응시 디스플레이 제어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앞에 있는 카메라 센서들을 통해서 나의 눈, 그러니까 나의 눈의 시선과 이 디스플레이의 제어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눈이 디스플레이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뭐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최근에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있는 뭐 일부 기술일 수 있겠죠. 물론 이 특허의 내용은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만
또 동작인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동작인식을 일종의 명령어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리모컨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 이런 특허를 현재 프라임 센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애플의 3차원 이미징과 디스플레이 시스템인데요. 개념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ITV가 이제 향후 나올 것인데, 애플의 ITV는 삼성의 스마트 TV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개념에서 다르냐? 삼성 같은 경우, 지금 구글 TV 같은 경우에는 구글 TV 뭐 박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HDMI에 끼우는 그런 형태, 일종의 이제 연결 기기라고 좀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애플 TV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자체가 없어지는, 그리고 이런 동작 인식이나 이런 센싱 기술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로 갈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ITV가 일종의 셋탑박스 형태로 가든 아니면 완제품 이런 TV 형태로 나오든 이런 식의 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한 리모트가 될 가능성,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뭐 정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만, 뭐 이렇게 하면 볼륨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넘기면 채널 자체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음성 명령을 통해서 KBS 하면 KBS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동작 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리모트 없이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아마 ITV의 핵심 기술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술도 애플의 눈동자 인식 기술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프라임 센스의 기술을 그대로 이제 특허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M&A를 통해서 가져가 버린 거죠. 특허는 애플이 냈지만 애플의 특허와 함께 가지고 있는 프라임 센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마도 TV, ITV 시장이나 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 쪽에 애플이 써먹기 위해서 프라임 센스를 인수했다. 그렇다면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앱이라든지 향후 기기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지금 이거 애플이 갖고 있는 애플의 운전자 환경 제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앞에 있는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지금 운전자의 키, 운전자의 뭐 체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운전대의 텔레스코핑은 얼마만큼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룸미러의 각도는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 시트의 위치와 시트의 각도 이런 것들까지, 뭐 물론 지금 현재도 시트 각도나 이런 것들은 메모리 시트 기술을 통해서 다 저장해 놓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이 센서가 나를 스스로 인식해서, 사용자를 인식해서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맞춰주는 거죠.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한 번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는 이걸 다 개인이 알아서 맞춰야 되지만, 이런 기술들이 센서를 통해서 한 번에 된다라는 것을 현재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프라임 센서가 결국은 아이카에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이게 애플의 지금 환경 제어 기술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점검이 된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의 아이폰의 자동차의 센싱 기술까지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치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안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역은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는 그런 제어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위치 인식을 통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라임 센스의 센서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쪽은 안 되고 나머지는 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뭐 운전하다가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라보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런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기술도 이 센싱 기술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중에서 이 센서 기술을 통해서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이 텔레스코핑이 어떻게 조절돼야 되는지, 또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기기와의 각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센스 기술이 현재도 쓰이고 있지만 조금 더 커넥티드 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라임센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뭐냐면 휴머노이드 구분 기술이라는 거죠.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인간을 닮은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작인식이라고 하면 뭐 이것도 동작이 될 거고요. 날아가는 공도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센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동작만 인식하는 거라면 아무 동작이나 다 인식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TV를 끄는 그런 명령이었다면 공에 이렇게 똑같이 날아가는 것도 똑같이 이제 적용해서 TV가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프라임 센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의 특허가 사람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동작의 주체가 사람임을 인식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싱 기술 자체가 또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사람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아케이드 게임,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임을 인식해야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 거기다 또 뭐도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게임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3D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게임류들도 이제 곧 나온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소니에서 100만 원대 가격으로 뭐 기기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한번 해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좀 흥분시키는 뭐 그런 기기들이 충분히 개발되고 있고, 그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지금 미국의 대형 업체들은 모두 M&A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플이 앞으로 프라임센스 현재 또 인수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혹은 뭐 기술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의 업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애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임센스를 인수를 했다. 페이스북,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텔은 오메크라고 하는 동작인식 솔루션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소니와 앱스는 최근에 HMD 개발, 말씀드렸던 이 바로 얼굴에 쓸 수 있는 구글 글래스와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구글 글래스와는 약간 다르지만 게임을 하거나 뭐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극장에 가서 말 그대로 입체 영상, 큰 입체 영상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현실감 있다. 그래서 극장 가서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앞으로 HMD가 만약에 개발돼서 이게 이제 공간감이 확장되게 되면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극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쓰고 있으면 말 그대로 그게 1인 극장이 되는 거죠. 더 넓은 공간감, 그리고 뭐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만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극장에 가서 느끼는 효과보다 4D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발과 함께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최근에 오큘러스 리프트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HMD 디스플레이를 뭐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뭐 HMD와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의 뉴스만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밀접하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서비스의 중심이 어쨌든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술 확보는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련 기업이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향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해외에서 인수를 하던, 국내에서 발굴을 하던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의 확보가 M&A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가장 많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그 기술과 결합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의 기술력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국내 관련 기업은 없지만,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M&A 과정 혹은 M&A 과정을 통해서 향후 어떠한 새로운 매개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주목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종목 중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IT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IT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고요. IT가 이렇게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나올 수 있는 신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신수요가 향후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현재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또 살펴보시는 게 향후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